반갑습니다. 강의하는 사회복지사 서림입니다. 오늘은 좀 비가 내리네요. 가을비. 요 비 그치면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해요. 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공부 끝까지 하셔서 자격증 꼭 취득하신 뒤 취업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노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 특성상 신체적 능력이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더 많이 보살핌을 해야 되겠죠. 이번 단어는 이러한 노인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 또는 부모를 둔 분들, 노인 스스로는 물론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케어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현대는 점점 노인 가족이 늘어갑니다. 노인 가족이란 노부끼리 살거나 그 다음에 노인이 포함된 가족을 말하죠.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고령화 사회잖아요.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 가족의 증가는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2018년도에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해서 통계청이 조사하고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과연 부모를 누가 모셔야 되는가? 2002년도에는 내 부모니까 내가 모시겠다, 우리가 모시겠다 했던 게 70%였대요. 근데 2008년도에는 40.7%, 2014년도에는 31.7%, 4년 뒤 2018년도에는 30%만 우리 부모 내가 모시겠다. 이렇게 점점 가족 부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 니네들이 책임져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라에 공헌을 많이 했느냐. 좀 책임 좀 져주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육아와 노인 부양, 부모 부양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드는지 물어봤는데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노인 부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고 있는데 노인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차마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지 못하고 집에서 모시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자주 목격하거든요. 특히나 이 치매 노인의 가족이라면 그 부양 부담이 일반 노인들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 치매가 진행되면서 정신행동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치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실 건데요. 뭐 배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배회를 하시면 온 가족이 막 밤새 찾아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심을 하시는 분, 전현이 내 반지를 훔쳐갔어, 그런. 그 다음에 욕설, 폭행, 굉장히 이 어르신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딱, 이렇게 대처하세요.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정신행동 이상 증상은 의사한테 상담을 해서 약물로도 충분히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시면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을 약간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 사는 세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거 노인 가족은 전라도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런데 자살률은 강원도가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라도 사람들은 이 지역적인 특성상 시족을 아직도 이루고 있는 부락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살고 계셔도 주변에서 이렇게 다 보살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시족 친인척들인 부락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낮에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고립감이 강원도 지역보다 덜 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강원도는 이렇게 산 속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지만 전라도는 들판이 많잖아요. 마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굳이 시족이 아니어도. 그래서 이 고립감과 소외감이 노인들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 통계에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족관계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부관계입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빈둥지 시기가 되면 부부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되면 뭐 일부 안 그런 노인 가족도 있겠지만 보통은 퇴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이 시작되는 시기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점점 건강은 나빠집니다. 어쩌면 병든 배우자를 수발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우자를 보내야 할 처지의 노인분도 계실 거예요. 건강한 부부라면 서로 이해하고 또 기존의 생활 습관, 안 좋아했던 상대방이 그런 생활 습관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든 노인이 계시다면 이거는 자녀,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물론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수발을 해 드려야겠지요. 이처럼 부부관계는 가장과 아내의 역할에서 동반자의 관계로 이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같이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고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반자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병들고 늙어가기 때문에요. 서로 아끼면서 보다듬어 주어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전에는 뭐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다 주고 아내는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윗세대는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런 관계였는가 하면 이제 퇴직을 하면서 늘 집에서 아내랑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반자 관계, 이 동반자 관계로 전환된다라는 것도 중요해서 시험에 나와요. 부부는 동반자 관계로 변한다. 그렇게 바뀌어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공통 관심사, 뭘 좋아했더라, 뭘 좋아하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면 가까운 식물원에 함께 가서 천천히 걷고요. 운동 삼아 걷고 또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는 함께 또 낚시터에 가서 고기 잡는 것도 보고 그 주변에서 꽃도 구경하고 이렇게 함께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울러 집안일도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겠죠. 아내가 밥을 준비하면 남편은 뭐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빨래를 이렇게 해 놓으면 남편이 널어준다든가 널어준다든가 뭐 그런 식의 그래야지 원만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이 성적인 적응도 이제 필요한데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쪽을 먼저 사별하게 되면 굉장히 심한 허무감과 절망, 고독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러기 전에 굉장히 이제 남은 한쪽이 허무, 절망, 고독 이런 걸 더 많이 느끼지 않도록 이제 동반자 관계에서 이렇게 살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누고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 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대화들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 배우자의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를 살펴보면요. 1단계는 1단계는 상실감의 시기래요. 상실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이 곁에 늘 계시던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고 우울해하고 비탄에 빠지고 완전히 그 내면으로 이렇게 침잠해가지고 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겁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실한 시기를 보내게 되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2단계가 찾아오는데 2단계는 배우자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대요. 예, 현실 받아들여서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정체감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 당신은 이렇게 떠나보냈지만 뭐, 사랑했던 시절, 또 뭐 미웠던 시절, 이런 것들 또 되짚어 보기도 하고, 가능하면 이제 또 내 혼자서 씩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체감을 지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는 씩씩하게 혼자서의 삶을 어, 혼자서의 삶을 이제 씩씩하게 네 개척해 나가는 시기래요. 건강하신 분이라면 남은 인생을 굉장히 또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사회에 공헌한다든지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또 뭐 아내나 남편이 없이 이 기존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예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요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요거는 시험에 요것도 이제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상실감, 2단계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체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3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라는 요 과정이 시험에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가족관계 변화의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희생하고 모든 걸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키웠지만 자녀는 결혼이나 독립으로 떠나가죠. 10살 때부터 떠나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빈둥지 정후군을 겪게 되는데 이때 또한 이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이게 만약에 부부가 같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혼자 남으신 어르신이라면 외로움과 상실감은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자식들이 이제 내가 예전에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었듯이 이 자식들도 내가 지금 돈도 없고 건강도 악화되고 이러니까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자식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 걔들도 그 자식들도 자기의 또 가정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또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자식들도 이 부모님을 모시지는 현실적으로 모시지는 못하지만 가까이에서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예.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수정 확대 가족이 이렇게 늘어가는 거잖아요. 이 수정 확대 가족의 말뜻 그러니까 부모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상호작용하고 각자의 사생활을 지키는 생활 방식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자식도 그러기를 원하지만 요즘 현대의 부모들도 그 자기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기를 원하시거든요. 굉장히 저는 현명한 그런 가족 관계 같아요. 네.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심적 부담감도 줄어들고, 네. 그 다음에 부모 역시 자녀 부부와 손자녀들을 이렇게 자주 보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되지요. 한 집에 살면서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서 부딪히는 것보다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수정 확대 가족이 이 사회에는 참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고부관계입니다. 예, 예전에는 고추보다 더 맵다는 시집살이를 당연한 것처럼 느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시집살이를 시킬 시어머니도 없고요. 그것을 또 견뎌내야 할 며느리도 없어요. 다들 많이 배웠어요. 그죠? 같이
관이나 세대 차이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고부관계에 심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래요. 네, 참 바람직한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고부관계는. 그래서 서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고부의 역할 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가치관도 공유를 해요. 예. 아, 어머님은 또는 아버님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고 예, 그걸 중요시 하는구나. 아, 우리 아들은, 우리 며느리는, 우리 사위는 네, 그런 식으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다른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름을, 차이를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 서로 존중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노인들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애들이 자주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씩씩한 엄마가 좋아.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는 좀 쉬고 싶어. 예. 이래도 얘네들은 내가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를 원해요. 엄마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 우리 돈 달라고 안 하잖아.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이렇게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렇게 저희가 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알아서 씩씩하게 좀 정말로 힘들어져서 자리에 누워야 돼서 내가 보살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엄마가 움직일 수 있으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냥 활기차게 살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그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인데요. 손자나 또 손녀가 태어나면 정말 예쁘잖아요. 저는 뭐 아직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 주변을 보면 예뻐서 막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요즘 그 시아버지들은 그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기 전에 왜 병원에서 퇴원하고 가는 곳 있잖아요. 그 뭐지? 산후조리원? 예, 최고의 좋은 산후조리원을 보내기 위해서 결혼하자마자 무슨 개를 만들고, 예, 그 다음에 태어나면 또 제일 좋은 유모차를 사주기 위해서 또 개를 만들고, 저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렇게 이뻐요. 이뻐한대요. 이뻐 죽겠대요. 네. 그거는 직접 내 자식을 키울 때보다도 책임이 없고 순수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손자녀는 틀림없이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줍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저도 보고 싶어요. 아직 결혼 생각도 없는 애들이지만, 막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낌없이 조부부의 사랑을 손자녀에게 주면, 예, 이 아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언젠가 그 세계 대통령의 성장 과정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1위가 훌륭한 대통령 중에 1위가 흙을 밟고 자란 아이. 그런 아이가 대통령이 가장 많이 되었고요. 두 번째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예, 자란 그 가정이 두 번째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손자녀에 대한 이렇게 애정은 이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밝게 이 자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뭐 기대가 큰 부모 밑에서만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 연구 논문에도 나와요. 예.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애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 하죠. 예. 엄마한테 꾸중 들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이거 못했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해요. 예. 그렇지만 그 불안과 초조감을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예. 수정 확대 가족으로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손자녀를 이렇게
보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자녀들 역시 뭐 며느리나 아들 뭐 사위 부모에 대한 존경이 더 이렇게 커지지 않겠어요? 음. 그치만 그렇게는 좋은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기는 하되 보모 노릇은 절대 안 돼요. 예. 일단 육체적으로 아프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경제적으로 뭐 용돈 조금 받는다고 해도 이 질병, 육체적인 부담이 커지면 자꾸 애한테 짜증내게 되고요. 그러면 내 자식들하고도 이 관계에 갈등이 예, 생길 수가 있어요. 잘하자고 이 바쁜 이 자식 부부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랑은 아낌없이 베풀 때 내가 전적으로 맞는 보모 노릇은 예, 힘들다. 예,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형제 자매의 관계인데요. 형제 자매는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요. 서로 늙어가는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편한 사이가 된대요. 이 어린 시절의 생활 경험을 공유를 하고요. 배우자나 자녀, 자기 각자 그 얻지 못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서로 지지 관계로, 네, 사회적인 예, 지지 관계, 사회적인 지지 관계로 바뀐대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예, 지지 관계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죠. 예, 뭐 늙으면 애 새끼도 필요 없어, 뭐 이러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뭐 남편이 최고고 남편이나 아내가 최고고 그 다음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형제나 자매 관계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인데요. 이 현대는 가족 부양에서 점점 이제 사회적 부양 그 부담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뭐 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국가에서도 지금 사회에서도 인식하고 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점점 마련해 나가고 있어요.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도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뭐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공적 노인 부양 비중이 점점 증가해요. 예, 요거 증가한다라는 거 요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네, 점점 예, 사회가 부양한다는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 이거는 그냥 뭐 노인이나 자식들한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날 우리는 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렇지만 그게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칫솔, 페니실린 뭐 이게 개발이 되면서 제가 첫 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죽어도 이렇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번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콧줄 달고 목줄 달고 소변줄 달면 안 이렇게 그걸 떼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나중에 그런 거 달지 말라라는 거 예, 다 신청을 했고요. 한번 달면 일단 힘들어요. 빼기가 제거가.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일을 해서 돈 벌 기회는 줄어들잖아요. 보통 이 자식 한 명당 키우는 비용이 2억 5천 정도 든대요. 예. 이 나중에 이렇게 늙어가지고 내가 돈 못 벌 때 이렇게 자식들로부터 회수가 되면 좋은데 그럴 확률이 사실 없죠. 그 돈은 못 받아도 또 효도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덜 억울할 텐데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효도를 못 받으니까 막 우라통도 터지고, 예, 그러면 뭐 죽고 싶어지고, 세상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예. 이게 뭐, 2억 5천 원 고사하고, 뭐, 집에 한번 찾아와서 어머님, 아버님 용돈이라도 하십시오 하고 10만 원조차 내는 것조차도, 예, 인색하니, 우리 자식들 참, 사는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식들도 자기 가정 키워야죠. 지켜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안으로는 노인 부양 해결 방안, 두 번째 방안으로는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이제는 가정에서 책임져 아니면 나라 너희들이 책임져 이게 아니고 두 가지 다 필요하다라는 거. 사적 부양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이고요. 공적 부양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취업할 분야, 노인복지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쪽 이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 조절, 서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그러면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다 나라에서도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고 가족들도 노력하고 제일 중요한 거 노인 스스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건강하실 때는 더군다나 그렇고 건강 안 하셔도 가능하면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 수 있으면 사회보험이나 개인보험 이런 데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많은 이 정책들 속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삶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변화에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정책이 지금 강화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금액이. 노후소득을 이제 보전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라에서.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아프신 만 65세 이후 우리 나중에 다음 장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또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요양원 찾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요. 일단 건강하실 때는 가정과 사회에서 이렇게 돌봄이 가능한데 정말로 이렇게 요양원에 보내셔야 될 만큼이 이렇게 건강이 악화가 되면 요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또 당연히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좋은 요양원에 보내셔야 되는데 그 좋은 요양원이 어떤 곳이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 배우고 미리 알아놓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짜 우리 부모한테 해주는 마지막 효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말에 뭐 1년 정도 걸쳐가지고 다양한 주변에 좋은 요양원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좋아요. 저희들 사회복지사들은 그래요. 일단 자식들이 모시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실 때 어느 요양원으로 이제 가시는지 저희들이 연계서를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때 보면 6개월이네 이런 요양원들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대부분 6개월 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니에요 이쪽이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도 이미 자식들은 그쪽 요양원하고 계약을 하고 또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잘 이렇게 몰라요. 그리고 미리 우리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좋은 요양원 좀 소개해 주세요. 그것도 참 좋은데 그러는 보호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알아서 요양원을 찾으시는데 이 첫 번째 이 좋은 요양원 고르는 조건 팁을 말씀드리면 설립 목적이 일단 명확해야 돼요. 설립 목적이 명확하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곳. 양질의 프로그램 많은 거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그냥 쫙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좋은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제공을 하냐는 거죠. 그 제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자녀분들이 직접 그 요양원을 방문해 봐야지 알아요. 이 홈페이지에 나온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설립자와 또 운영자가 같으면 좋대요. 예. 왜냐하면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내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항상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나랑 방향이 안 맞아. 옆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립자와 운영자가 같으면 좋고요. 그리고 개인보다는 법인이 좋고 법인보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 좋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평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주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주 감시의 눈이 사방팔방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은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없는 어르신이 먼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찾아보는 거죠. 법인 중에서도 이 노인 이쪽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인은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요. 그 얼마나 잘 이 소리 없이 무리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서 그런 법인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요양원 같으면 이제 좀 괜찮아요. 예, 괜찮고 가능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아주 특별한 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아주 훌륭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개인의 요양원도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할인을 해준다는 거. 처음에 계약할 때 월 100만 원인데요. 80만 원만 받을게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곳은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약을 목적으로 일단 할인을 해줘요. 해주기는. 일단 들어오셔야지 내가 이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저귀값 얼마 들었어요. 목욕비 얼마 들었어요. 뭐 병원 동행비 얼마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까지 다 청구해 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빼먹는다는 거죠. 그런 곳들은 정말 6개월이 뭐예요.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셔요. 예, 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보면 일단은 너무 이렇게 빼빼 말라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많고요. 저희들이 찾아가 보면 예, 정신이 몽롱하고 빼빼 말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 음식 값이 아까워서 잘 안 먹여요. 두 번째, 이 기저귀 값도 아깝기도 하고 기저귀 많이 먹으면 많이 싸잖아요. 적게 먹으면 적게 산단 말이에요. 예, 갈아주기도 귀찮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입맛이 없어요. 예, 입맛 없는 우리 부모님 같으면 엄마 이거 좀 먹어봐, 아버지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가능하면 한 수저라도 더 이렇게 떼매게 드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요양원은. 예. 그래서 정말로 좋은 요양원을 찾는 거는 찾았으면 일단 집보담도 훨씬 좋아요. 사실은 좋은 요양원이라면 집에서 못하는 뭐 갑작스런 응급 상황 이런 거 의료적인 처치도 받을 수 있고요. 이 영양 식단에 딱 맞춰서 영양사가 짜주는 그 식단에 맞춰서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직장에 나가느라고 혼자 계시지만 그런 데서는 또 같이 예, 또 이렇게 같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끼리 지낼 수도 있고 심심하지도 않고 프로그램도 좋은 것들 예,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그런 요양원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좀 마지막 효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까지는 사실 노인복지 큰 줄기만 지금 이제 살펴본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공부가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시험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스케일들을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시고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사회복지사 서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